합리적 선택 이론을 초이스 티오리, 합리적이라는 건 레셔널.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학자에 따라서는 레셔널 액션 티오리, 선택하는 게 곧 행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 행동 이론 이런 거 유사한 용어입니다. 자, 게리 베커라는 학자가 이제 199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학자이기도 한데 주요 주장이 이래요.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 주체는 이 주체라는 거는 합리적 주체가 의사결정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의사결정 주체. 여기서 합리적 주체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예를 들어 두세 명이 모여 있는 작은 그룹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신의 어떤 선호를 결정할 때 정보, 충분한 정보가 있느냐, 이용 가능한 정보가 충분한 정보예요. 그리고 또 사건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어떤 결정을 할 때 잠재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비용과 이익을 고려해서 스스로 결정한 행위 중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정할 때는 일관성 있게 행동한다. 선호가 분명하다. 곧 이거를 요약하면요, 선호가 분명하다. 예. 자, 합리적 선택 이론을 제도 연구로 확장한 거예요. 저렇게 경제학자, 예를 들면 저 게리 베커 말고도 다양한 학자들이 있는데 합리적 선택 이론이 따로 있었어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조금 더 넓힌 거예요. 분야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중에서 요 합리적 선택 이론이 하나를 또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 또 차지하고요. 그 등등의 여러 미묘한 미세한 학파들이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구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합리적 선택 이론자들은 처음부터 제도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 제도라는 거 최근에 어떤 이슈니까 조금 이걸 또 가미하면 우리의 그 어떤 확장성이 더 있다. 사회 현상을 또는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더 유용하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개인은 합리적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별표입니다. 개인은 합리적이다. 근데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건요, 완전한 합리성이에요. 거의 완벽한. 그래서 자기의 목표, 선호, 이익 달성을 위해서 정말 전략적 행동 옆에 계산적 행동. 이 계산적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계산적이 아니에요. 계산적 행동. 나름 스스로 분석해요. 나름 스스로 분석.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제도를 포함한 모든 사회 현상을 개인 차원으로 환원해서 설명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죠, 이게. 자, 그래서 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자들은 제도주의자이긴 하지만 여기서 상대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중요한 변수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 안에 개인의 어떤 전략적 행동을 더 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앞에서 행태론적 접근법에 나왔던 그런 약간 유사성도 발견되죠. 다만 결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아까 설명했죠. 완벽한 정보의 완벽한 정보. 그리고 이 거래 비용은요, 여러분,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합니다.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서로의 어떤 감시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제도라는 것 자체를 사람의 선택을 하는데 많이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 중에 원오브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 사람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제도도 있고 본인의 성격도 있고 기분도 있고 이럴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제도는 하나다.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원오브댐이에요. 제도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도의 상대적 중요성 측면에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영향이 정말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원오브댐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요거가 중요해요. 이거 보세요. 제도, 여러분 표시하세요. 여러분들 색깔 펜으로. 제도는 개개인이, 사람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결과예요. 이런 제도.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자들은 이거를 효용을 극대화하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인사권자라든지 통치권자라든지. 그래서 독립 변수로 보기보다는 이제 결과적인 면으로 본다라는 거. 네. 자, 여기서 한계입니다. 공공부문 설명이 한계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 추구라는 공공부문. 왜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자들은 뭘 추구해요? 사익 추구예요. 사익 추구.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공부문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지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와 관련해서 합리적 선택 이론가들은 어떤 정보예요? 완벽한 정보, 완전한 정보죠. 근데 실제는 현실은
제한된 정보, 제한된 사람의 인지 능력이다.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해요. 제한된 합리성. 이거죠. 앞에 우리 지문에도 이렇게 나왔지만 이겁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에 제도의 역할을 접목. 이게 중요해요. 저는요. 제도의 역할을 접목시켰다. 그것을 공공 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한 거다. 그래서 비시장적 집단 의사결정 여기에도 적용을 했다. 이게 비시장적 집단 의사결정을요. 정치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비시장은 마켓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 마켓이죠. 공공선택론 이게 뭐냐? 합리적 선택 이론이 가정하는 자기중심적 경제인 여기다 전략적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가리키죠. 그래서 이거를 공공부문에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선택론의 주된 관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 실패의 가능성 제기. 정부 실패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시장 실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공공부문에 경제학의 시장 원리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았던 문장이죠? NPM. 그러니까 NPM 신공공관리론도 이런 맥락도 많이 수용을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딱 공공선택론 신공공관리 딱 일맥상통한 건 아니지만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이런 부분. 예, 주요 학자 및 가정인데, 네, 뷰캐넌 이게 성이죠. 예, 뷰캐넌 학자가 대표적 학자죠.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도 이제 수상을 했고요. 공공선택론은 개인주의예요.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자체가 방법론적 개인주의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개인 같은 경우는 경제적 행동할 때는 되게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이타적으로 한다는 게 전통적인 이론이었어요. 공공선택론은 요거예요. 핵심이. 개인은 경제적 행위든 정치적 행위든 어떤 행위든 이기적이다. 셀피시하다. 셀피시. 그게 행정 이론사적 의의도 될 수 있어요. 정치 행위가 뭐냐면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예산 같은 거 짤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더 이타적으로 내가 일을 하고 이럴 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다. 이 정치나 관료들은 민간기업 기업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 부처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 자기들 위해서 예산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행동하려고 한다라는 그 가정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소개팅 같은 걸 이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제 대학 때 많이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뭐 대학 아니어도 해볼 수 있는데 뭐 나는 원래 나의 선호는 소주파예요, 소주파. 근데 어디 소개팅 나와서 아리따운 어떤 그 상대를 만났어요. 술 뭐 좋아하세요? 뭐 마실까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상대가. 저는 와인 좋아해요. 근데 나의 선호가 급변경하는 거예요. 와인 좋아한다고. 저도 와인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역사적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요. 뭐 요즘 뭐 와인이 유행이고 뭐 막걸리가 유행이고 이래도 자기가 계속 고수하던 소주로 쭉 계속 뭐 20대든 30대든 40대든 이게 자기의 경로 의존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 2015년에 한국 돌아왔는데 그때 한국에서 딱 보니까 양꼬치 같은 게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양꼬치엔 칭따오 이래가지고 그때 칭따오 맥주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되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행을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뭐 먹으면 칭따오를 먹어야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게 그때 당시에 사회적 상징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회학적 제도주의로서 설명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소주를 원래 마셨는데 와인을 좋아하는 여자하고 사귀다가 한 1, 2년 만나다 헤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자기의 패턴으로 회귀하는, 경로 의존하게 되는 이런 것도 역사적 제도주의입니다. 자, RCI가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죠. 자, 이거는 유용한 게 뭐냐면요. 행정 행위자, 정책 행위자인데요. 행위자들은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적어볼게요. 관료, 정치인, 시민단체, 기업 등등 여러 행위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유의는요. 서로 이거는 인센티브예요. 예를 들면 관료의 예산 극대화 행동 같은 것도 예로 듭니다. 니스카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니스카넨. 예산 극대화가 뭐냐면요. Budget Maximizing Behavior. 그냥 뭐 한글로만 일단 알아놓으세요. 니스카넨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썼다라는 거. 그 다음에 HI, Historical Institutionalism은 정책의 경로 의존성. 여러분들 의약분업 정책이 2000년인데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문구 봤죠? 이런 거예요.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의사 집단과 약사 집단 간의 첨예한 이익 대립으로 인해서 이거 관련해서 기존의 이 의약 분업 필요성을 알면서도 왜 제도가 더디게 이게 완성이 됐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SI,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환경 이런 거 관련해서 사회적 환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 이런 사회적 환경이 정책 행정에 어떻게 미치느냐. 여기서 환경은요, 일종의 제도라고 봐주세요, 제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어떻게 봐요? 제도가 one of them이다.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엄청 크게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